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온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정말 결혼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단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머릿속도 뒤죽박죽입니다. 사연을 쉽게 풀어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막한 기분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굵직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의 재미가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추려서 한번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빠르게 손절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시모가 하나하나 알려주었기에 어쩔 수 없이 습득하게 된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시모는 정말 관심병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시모를 소개받는 자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느끼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관심병이 가득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신 터라 제가 와 대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저를 만나는 자리라서 꾸미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도 정신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반짝이에 원색으로 된 원단에 디자인도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레이스가 잔뜩 달린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도대체 그런 옷들은 어디서 사오는 건지 그게 정말 제일 궁금했다니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옷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밤무대 의상인가 싶어서 그런 의상을 파는 곳까지 샅샅이 찾아봤는데 우리 시모 옷의 퀄리티는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 2년쯤 지나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 그런 시모를 마주치게 되었으니 당연히 저는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시모와 함께 길이라도 걷는다는 걸 상상하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림이 확 몰려왔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핫핑크색 원피스에 주먹만한 큐빅들이 전체적으로 박혀있고 어깨뽕은 목까지 올라와 있는데 소매와 치마 끝단에는 파란 레이스가 달린 옷을요. 세상에, 진짜 연극 무대에서도 그런 옷은 튀어서 못 입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시모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과 관계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시모가 결혼식 날 새빨간 웨딩드레스라도 입고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 저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모에게 결혼식 날에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신랑 측 혼주 한복은 파란 계열이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우리 시모가 중전마마들이 입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복으로 구색이라도 맞춰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씹어먹을 수 있는 육포 같은 이야기로 남아버렸지만 말입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저희 시모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를 받으면서 요란스럽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소액의 현금을 받아 챙기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의 여자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화려한 옷을 고집하고 본인이 제일 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편이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고 포스팅을 했을 때 인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병을 최대한으로 발산하고 다닌 거죠. 저는 젊은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시모가 진짜 인기가 꽤 많았는지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 하루에 몇백 명, 천 몇백 명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댓글들에 시모 보고 추하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모의 그런 파격 행보를 응원하고 용기를 얻고 간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모의 어깨는 나날이 치솟았는데 우리 시모에게 아주 큰 시련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받고 아무 글이나 대충 써서 올리는 바람에 시모가 엄청나게 키워왔던 블로그가 재질을 먹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시모는 사이트에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블로그를 돌려달라고 있는 힘껏 떼를 쓰면서 매달렸지만 개인의 부탁을 그리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시모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열이 받는다면서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SNS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시모가 특이한 행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모를 알아보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방문자 수는 금방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우리 시모가 무슨 짓을 또 했을까요? 네. 상상하시다시피 또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영하던 SNS가 이전만큼 큰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모가 더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했고 불량품이 가득한 가전부터 시작해서 인증되지 않은 식품을 팔았습니다. 불량품을 팔고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증되지 않은 식품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거나 탈이 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한테 따져 물었겠습니까? 시모한테로 연락이 쏟아졌지만 시모는 물건을 판 돈만 받아 챙기고 사후 관리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다른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팔았던 것이라고 하면서 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라며 나몰라라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시모에게 화를 내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모는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뒤에 과대 광고 및 불량품을 판 혐의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며 저와 남편에게 훈계를 하기까지 했고요. 별의별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시모의 휴대폰은 쉴 틈이 없을 정도였고 당연히 시모는 집안 살림에서 완벽하게 손을 떼고 사치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가 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처럼 굴었는지 글쎄 물건을 떼다 팔고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 신고도 한 번 안 하고 돈만 챙긴 겁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늘어났지만 시모는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며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벌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정신 못 차리고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의 항의가 심해지고 시모에게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차단을 당한 사람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 겁니다. 당연히 국세청에서 시모의 자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몇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탈세를 한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빌미가 생겼으니 국세청에서도 시모에게 벌금 내놔, 세금 내놔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치의 세금을 때려맞다 보니까 시모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벌금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쏟아지는 벌금에 놀라서 시부에게 저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사실 도와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었고요. 시모는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등을 질 수 있냐고 노발대발 하셨는데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저희에게 밥 한 번 사주신 적이 없는 분이 너무한 건 아닐까요? 오죽하면 나름 효자인 우리 남편까지도 시모한테 그거는 못 도와준다면서 벽을 딱 치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억울해하면서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시모가 하고 다니던 행색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부가 쌓아온 것들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쪽팔린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진짜 당신이 하는 짓에 진절머리가 난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뭐 알았으면 잘했겠지.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와주라고. 내가 평생 돈 벌어다가 생활비 주고 부족하지 않게 해줬는데 굳이 그런 짓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사치 때문 아니야. 시부와 시모의 싸움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시부가 시모에게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에 시부가 진짜 이혼 도장을 찍을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당당하게 이런 허위 하나 감싸주지 못하는 남자랑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순도 100%의 진심이었고 오기로 버티던 시모는 결국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말리던 저희도 시부의 단호한 말에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시부와 시모가 이혼을 하던 날 시부의 표정이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진짜 자유를 찾은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이 모든 일이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터지는 사건 사고에 탈모가 찾아올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그동안 시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화려한 간신병 시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전해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언젠가 시부와 시모가 이혼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3개월 만에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시부모의 이혼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쪽팔려서 이걸 꼭꼭 숨겨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잠시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가 시모를 무일푼으로 자기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낸 바람에 오갈 곳 없는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당당하게 방을 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모는 저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벌었던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다니까요. 아무튼 저는 당황해서 시모에게 오셔도 왜 우리 집에 오시냐고 했더니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내 아들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잔뜩 들고 온 짐을 어디다 풀어야 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런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옆에서 짐을 가져가더라고요. 작은 방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면서 그 무거운 짐을 턱턱 들어서 작은 방으로 옮기고는 시모 덮고 잘 이불을 가져오라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신혼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일단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부대 끼고 산 지 몇 년이 되었다면 제 의견을 피력하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소송에 탈세 혐의, 시부와의 이혼, 그리고 짐 싸들고 집으로 찾아온 것까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가 며칠만 있으면 집을 얻든 아니면 시부네 집으로 가든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일주일만 참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응당 사람이라면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라도 오래 못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면대면하게 대하면 시모도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저의 그 모든 생각이 아주 안일한 생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집에서 지내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불편할 걸 생각도 안 해봤어?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지. 나한테는 시어머니야. 우리 엄마 SNS 중독자인 거 몰라서 그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알아서 할걸? 그래도 나한테는 시어머니니까 내가 당연히 눈치 보게 되지 않겠냐고.
그럼 어떡하라는 건데? 엄마 보고 길에서 자라고 해? 아들 집에 남는 방이 떡하니 있는데? 남편의 말 또한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라서 한 번만 참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불편해하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쯤 지나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도 자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집이 개판도 이런 개판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살자는 주의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들여놔봐야 잘 쓰지도 않을 거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필요한 생필품 몇 개를 제외하고는 딱히 물건을 사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온통 어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살림 하나를 못하겠습니까? 시부와 사는 동안에 시모가 집안일을 책임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라는 이유를 뻔뻔하게 대면서 손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지내시더라고요. 정리는 며느리가 다 해야지. 내 집 살림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누가 보면 제 물건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모는 SNS에 새로운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몇 개 없는 소품들을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제가 예쁜 그릇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기에 그릇이 꽤 많은 종류로 다양하게 있었는데 시모가 그걸 귀신같이 하고는 자꾸 그릇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새로 산 화장품이라며 거짓말을 치고 협찬 사진을 올릴 때에도 제가 모은 비싼 그릇을 꺼내놓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릇이라는 게 싼 건 또 싸지만 비싼 건 진짜 헉소리나게 비싸지 않겠습니까? 다들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모는 보는 눈도 기가 막히지 비싸도 제일 비싼 그릇들만 꺼내서 사진을 찍고는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 건드려서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정판 브랜드 그릇들만 꺼내서 자랑하듯이 사진을 찍는데 왜 SNS에 잘 사는 사람들만 보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 찍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든 최고급으로 제일 비싼 걸로 주렁주렁 장식을 하려고 하니 모두들 갑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리까지 싹 해둔 그릇들을 죄다 꺼내서 사진을 찍고 몇 개는 이가 나간 것도 보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취미생활을 건드리니 제가 열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거 저 너무 불편해요. 제가 모은 그릇들 말도 없이 쓰는 것도 그렇고요. 저거 저도 아까워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릇인데 며칠 전엔 없었던 이가 생겼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신 일이죠. 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막 쓰세요? 예, 그거 좀 쓸 수도 있지. 너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저런 그릇들은 수두룩하게 사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사주시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머님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돈도 버시는 것 같던데 집은 언제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모가 갑자기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게 아니라 엉엉 소리를 내서 우셨거든요. 물론 그것 또한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들이닥치니 저절로 나오게 된 생활 연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었어요. 그게 연기인지. 시모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없는 말을 지어내시더라고요. 예, 아들아. 며느리가 글쎄 나한테 집에서 나가란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를 내쫓는 거라니? 아들이랑도 상의된 내용인 거 맞지? 뭐? 며느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라고? 아이고, 내가 서러워서 살겠나? 나가 죽어야지. 그날 저녁에 퇴근하려고 돌아온 남편이 저를 붙잡고 성질을 팍팍 부리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가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가 나를 내쫓는단다, 나보고 나가란단다, 나는 어디서 먹고 자냐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 엄마 보고 집 나가서 살라고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돈도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집 언제 구하실 거냐고 물어본 거야. 나가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불쌍?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집 치우는 나는 안 불쌍하니? 너한테나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위 눈치 보여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남편과 제가 냉전을 하게 되면서 시모는 제가 한풀 꺾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욱더 날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인플루언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무슨 술을 그렇게 허구한 날 마셔대는 건지 아들 집에서 산다는 자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뭐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면 저도 시모가 스트레스 풀려 나가는구나 하고 말겠죠. 근데 매번 새벽 2, 3시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친구분들도 뭘 하시는 분들인 건지 그 시간이 되도록 집 밖에 싸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우리 시모의 술버릇이 고성방가를 지르는 것이랍니다. 집에 와서 새벽 2, 3시에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대는데 오죽하면 아파트 경비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더라니까요. 새벽에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춰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남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시모가 매번 고성방가를 질러대니 잠이나 푹 자겠습니까? 남편은 한 번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푹 잘만 자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귀마개를 사서 귀에 꽂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라는 자각도 없는 것인지 반찬 투정도 미치도록 하시더라고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사상은 언제쯤 버릴 건지 저한테 잔소리.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이 시원치 않으면 시모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일인데도 저한테 모든 일을 미루고 시키셨습니다. 너네는 맞벌이 부부씩이나 되면서 돈이 궁핍하니? 고기 좀 사 먹자. 고기 좀 구워와봐라. 어떻게 된 게 집에 햄도 하나 없니? 내가 참치 통조림이나 먹으면서 버텨야겠어? 너네는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도대체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햄만 찾으면서 반찬 투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시모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시부가 존경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한 이후에 제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항상 냉장고에 햄과 소시지를 사다 놓기 시작했고 언제든지 시모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구비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저의 노력을 어느 날부턴가 당연스럽게 생각했고 제가 일이 바빠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날에는 둘이 동시에 저에게 투정을 부리더군요. 물론 투정을 가장한 빈정거림이었기에 저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찾아왔고 저는 더 이상 참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눌러 쌓아둔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타이밍만 보면서 남편과 완전히 냉전인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도 반반, 결혼 딱딱 맞춰 했는데 왜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었나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터뜨리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시모는 그런 분위기 파악조차 못하는 건지 무슨 택배를 허구한 날 시켜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많은 상자들은 다 뭐냐고 시모한테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돈 있으면 물건 사는데 사치를 그만하고 집을 구해서 나가라는 식으로 둘러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에게 이 제품들은 전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SNS에 올려줘야 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협찬은 개뿔. 누가 명품 액세서리를 협찬으로 준단 말입니까?
시모가 연예인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유명인도 아닌데요. 자기 돈 주고 샀는데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제가 추궁할까봐 거짓말로 하는 걸 제가 모를 것 같았나 봅니다. 세금을 때려맞은 이후로 SNS에서 물건을 파는 일도 그만두었는데 도대체 무슨 돈이 생겨서 사치를 부리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택배가 수두룩하게 도착을 했고 시모가 택배를 다 뜯은 뒤에 사진 촬영을 한다고 물건을 그릇 위에 올리다가 그릇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한정판 브랜드 그릇으로 한 개에 지금은 100만 원 호가하는 제품이었기에 저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이 났죠. 브랜드 값만 몇십만 원이라더니 그릇은 쓰레기나 다름없네. 이렇게 쉽게 깨져? 어미야, 와서 이것 좀 치워라. 저는 뻔뻔한 시모의 작태를 참기 힘들어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부를 찾아가서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부 전해들은 시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숨기지 않으며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저는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지 시부랑 같이 TV를 보면서 과일을 처먹고 있다가 시부와 제가 함께 들어가니 놀라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시모가 시부를 보고 입을 삐죽이면서 여기는 왜 왔냐고 물어보며 은근히 다시 집으로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망할 요 팬네가 이혼할 때 내가 애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원룸이라도 얻어나가라고 보증금 줬어 안 줬어? 근데도 이런 짓을 해? 응? 아들 부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도대체 그 보증금은 어디다 썼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들 부부까지 이혼시키고 싶은 게야 지금?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할 당시에 시부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시모에게 원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SNS 장사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이 돈 받고 끝나는 거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의 집에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모든 걸 싹 입씹고는 그 3천만 원으로 되지도 않는 사치를 해대면서 저희 집에 눌어붙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앓던 속까지 시원하게 긁어주시는데 시모가 당황한 건지 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부가 당장 나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여유가 따로 없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곰인 줄 알았더니 꼬리 9개 달린 궁유잖아. 뭐라고요? 그게 지금 며느리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님이 왜 이혼당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겠네요. 이 인연이 뭐가 어쩌고 어째?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내가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이혼에 협의를 한 거야. 누구한테 눈명거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청소를 한번 해줬어요? 빨래를 한번 해줬어요? 제 그릇 깨먹고 저보고 치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이 산 짐들 좀 보세요. 산더미예요, 산더미. 도대체 저 커다란 운동기구는 사진 한 번 찍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산 거예요? 갖다 팔아버려요. 제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속갯말을 전부 쏟아내자 시부는 옆에서 제 말을 거들면서 저 정신나간 여편네 하면서 같이 화를 내주셨습니다. 시부가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저도 쉬지 않고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제 등짝을 때리면서 시모 편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나 때렸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짐 싸서 나가. 제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니까 시모랑 남편이 알박기를 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왜 나가야 하냐면서 반반 결혼한 걸 운운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끝까지 쫓아내려고 했지만 시모가 이미 남인 사이에 뭘 참견을 하냐면서 시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부는 시무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시고 먼저 시댁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2대1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네가 나가라, 아니다 네가 나가야 된다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나는 둘이고 너는 혼자니까 네가 나가. 친정에 가면 되잖아. 반반 결혼했는데 내가 왜 나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준 돈으로 원룸 얻어서 나가. 한참을 싸우다가 서로 지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완벽하게 집을 반으로 갈라서 생활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안방은 제가 쓰고 안방 화장실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거울 화장실이랑 작은 방 2개는 남편과 시무가 쓰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거실 소파도 딱 반, 부엌도 딱 반으로 갈라서 쓰기 시작하고 네 물건이다 내 물건이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시끄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밥도 제가 먹을 것만 딱딱 준비하면 되고 제 물건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오히려 정리할 게 별로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냉전 상태로 버티기를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시무가 제 화장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꼬투리 잡을 게 생겼다 싶어서 달려가 시무 손을 확 잡아챘더니 글쎄 손바닥에 제가 아껴 쓰는 엄청 비싼 헤어 트리트먼트 한 덩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렇게 사치를 즐기면서 헤어 트리트먼트 살 돈은 없는 건지 싶어서 제가 비웃음을 피식 흘렸습니다. 제가 손바닥에 짜낸 트리트먼트를 덜어내고 짜증나서 제 맨머리에 발라버렸더니 시무가 기겁을 하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줄 몰랐던 건지 시무가 어이없어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웃겨서 진짜 통쾌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제 물건에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죠. 언제 남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싹수하고는 그렇게 치사하게 굴다가는 대머리 된다. 그건 어머님이 더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 머리숱 엄청 많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치사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 뒤로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지를 않나, 둘이 외식을 하고 오지를 않나, 진짜 짜증나게 굴더라고요. 참다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를 말리려고 들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이 정도면 네가 숙이고 들어와야 정상 아니야? 진짜 독하다 독해. 나도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 도대체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집에서 저 보란듯이 고기만 구워 먹던 놈이 뭘 참았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선언한 이후에 저희는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 관심병 말기 환자인 시무가 글쎄 SNS에 요즘 유행하는 거라며 강아지를 하나 데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반려동물을 데리고 키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댓글이나 조회수가 늘어난다고요. 책임도 지지 못할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저 진짜 졸도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개를 키우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정신 나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개가 시무를 닮아도 쏙 빼닮은 겁니다. 조금만 해가지고 이를 드러내면서 하루 종일을 컹컹 짖어대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도망가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대로 그냥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복수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떤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언젠가 전해 들었던 반려동물로 부부싸움을 했다는 사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이 거미랑 뱀 이런 걸 키워서 와이프랑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도 뱀이나 거미를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충류들을 파는 전문숍에 가서 둘러보는데
제가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미치도록 징그러워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먹이도 벌레랑 개구리 같은 걸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벌레를 엄청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뱀이랑 거미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입양을 하면 평생을 키워야 하는데 제가 뱀과 거미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펫숍 직원분이랑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결과 바로 앵무새를 키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앵무새가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시키는 것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잘 해낸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앵무새와 함께 사는 그림이 마구마구 그려지면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무새를 입양한 이후 방에서 혼자 앵무새에게 시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연습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해내지 못하던 앵무새가 글쎄 3일이 딱 지나니까 시모 사진만 봐도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거실 제 소파 자리 옆에다가 앵무새의 집을 설치했습니다. 시모는 제 앵무새를 보더니 별짓 다 한다면서 깔깔거리면서 비웃더라고요. 제가 발끈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앵무새가 시모를 보면서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썩을 년, 저 썩을 년, 썩을 년, 저 썩을 년. 제가 시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연습을 시킨 보람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앵무새가 시모를 향해서 고개를 까딱이며 썩을 년 하니까 시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앵무새한테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더라고요. 제가 썩을 년이라고 할 때마다 간식을 주었더니 저에게 간식을 달라고 날갯짓을 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귀엽던지 바로 앵무새에게 간식을 전해주면서 시모에게 웃으면서 말했죠. 동물도 원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또 사이다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시모가 약간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헤어 트리트먼트도 몰래 가져다 쓴 거였고요. 하지만 유전자의 힘이 워낙 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 또한 탈모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고 앞머리부터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늘어나고 M자 탈모가 눈에 띄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남편은 병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니 남편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앵무새를 집안에 풀어다 놓았고 이번에도 역시 간식을 주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뜯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가르치는 게 훨씬 오래 걸리긴 했지만 노력하는 자는 빛을 발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퇴근하고 온 남편의 머리 위에 앉은 앵무새는 그 가느다란 발가락과 부리를 가지고 남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모근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죄다 쥐어뜯으니 남편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탈모가 두드러질까봐 걱정도 되었겠죠. 하지만 하늘은 재빨리 날아다니는 새를 자기가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번번이 잡으려고 할 때마다 쏙쏙 도망치는 앵무새 때문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던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복수를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고 시모고 할 거 없이 앵무새에게 화만 내니까 우리 앵무새도 자기를 예뻐하는 주인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시모만 보면 썩을려나고 남편만 보면 머리를 쥐어뜯으니까 시모랑 남편이 드디어 앵무새를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반려동물을 어떻게 쉽게 파양하나요? 여기 반절은 제 집인데 제가 열심히 키울 거예요. 내가 저 망할 앵무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내가 개를 키워서 반항심에 키우는 거면 개를 지방에 있는 내 동생 집으로 보내마. 시모는 정말 앵무새가 싫었는지 다음날 바로 충청도에 있는 이모님을 불러서 강아지를 보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답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왜 앵무새를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하나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새를 계속 키웠습니다. 제가 앵무새와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 남편의 머리는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에게 앵무새를 치우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바 아니겠습니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뒤 서류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반반 준비한 만큼 정확하게 반반 갈라서 나눠 가지자고 서류에 공증도 받고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로 복수를 준비하긴 했지만 솔직한 말로 이런 식으로 끝을 내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그 거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쉽게 끝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번뜩 스친 겁니다. 저는 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고요? 바로 시모가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다가 시모의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우리 시모가 그 카페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가면을 쓰고 다녔냐면요. 매번 사치품들을 올려대고 사진으로 온갖 보정을 다하면서 자기가 대기업 사모님인 것처럼 행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시모의 추종자들도 꽤 많았는데 시모가 글을 한번 올리면 언니 대박이에요, 언니 멋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시모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엄청나게 상세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모 아이디 땡땡동 사모님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니 게시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몇백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모를 고발합니다. 이혼당하고 시부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준 돈을 꿀꺽 사치품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들 부부 집에 쳐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방을 차지하고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네요. 며느리가 모던 접시를 깨먹는 건 일상이고 집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하나도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운동기구도 사놓고 매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사진만 찍고 방치를 해둡니다. 며느리 물건이 자기 물건인 것 마냥 마구마구 사용하고 먹는 걸로도 치사하게 구네요. 반응은 물론이고 조회수에 댓글까지 수두룩하게 달리는데 진짜 꿀잼이더라고요.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며느리이지 않겠습니까? 다들 땡땡동 사모님은 대기업 사모님 아니었냐고 깊은 배신감이 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부터 무슨 효소 팔고 있던데 사지 말아요. 탈세 혐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업자도 없어요. 등등 제대로 터졌습니다. 시모는 그 글로 인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탈세 맞잖아요? 제가 공익을 위해 제보를 한 건데 뭘. 벌금 나와봐야 얼마 안 나와요.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다가 그 글이 쑥쑥 퍼지고 퍼져 남편의 회사에서도 꽤 이슈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은근슬쩍 남편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도 그 글을 올렸습니다. 약간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 글의 주인공이 우리 남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슬쩍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았던 것까지 추가를 하니 우리 남편 이미지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속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서 저에게 달려드는 그 둘을 완벽하게 제지하고 저는 이혼을 했으며 정확하게 반반 나눠 재산을 챙겼습니다. 시모랑 남편은 그 반을 가지고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풀이할 대상도 없고 부려먹을 대상도 없으니 둘이 치고받고 싸우겠죠? 똑같은 모자 관계에는 틀림없으니 오래오래 행복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로가 되어 요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도 기분 좋은 것이더라고요. 이혼한 거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잘 밝히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